안녕? 오늘은 내가 원래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동물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동물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또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오늘은 범고래에 대해서 어디서 나온 글을 보고 그래 이참에 범고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유명한 나무 위키의 범고래 항목에 들어왔지. 우리가 흔히 아는 범고래는 되게 귀엽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 섞여 있고 만화 같은 데서도 되게 귀엽게 얘도 되게 귀엽다. 귀엽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 음, 한번 볼까? 귀요미 천재지만 동시에 무적의 사냥꾼. 정식 학술 명칭은 흰줄박이 물돼지. 오, 흰줄박이 물돼지야? 왜 물돼지라고 할까? 흰줄박이 돌고래지만 보통은 학문명인 범고래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고래목 참돌고래과의 동물이다. 현재는 4에서 5m 이상의 고래로 취급하지만 이게 좀 바뀌었네. 원래는 고래목의 참돌고래과의 동물이네.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보통 차가운 극지방 바다를 선호하는 편이다. 한국에서도 동해, 남해, 서해 3개 바다에서 발견된다. 영문명은 킬러 웨일이다.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살인고래, 식인고래 따위로 번역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구권이나 영어권에서는 60년대 이후로는 학명에서 유래한 오르카라는 이름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킬러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 때문. 하지만 학명의 오키누스라는 이름도 죽음의 신인 오커스의 땅에서 온 것이라는 뜻이라 사실 어감 외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최근에는 시판다라고도 불린다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지식들을 이것도 막 파고 들어가서 더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의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런 잡지식들을 아는 게 되게 되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경험? 좋은 기회? 이런 것 같아. 국내 명칭인 범고래라는 것은 실은 한자를 직역한 것이고 솔피라고 한다. 이게 솔피라는 게 순 우리나라 말인가 보다. 정야용이 솔피들이 고래를 사냥하는 것을 정치판에 비유한 시 해랑행을 쓴 적이 있다. 솔피의 경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북한어로 기재되어 있다. 왜 북한어로 되어 있을까? 학술적인 정식 명칭은 흰줄박이 물돼지. 이게 더 귀엽다. 물돼지이지만 너무 길고 촌스럽기 때문인지 잘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웃겨 보이긴 해도 일단은 엄연히 정식 학술 명칭이므로 예전 아동용 도감에서는 주로 이런 이름으로 많이 적혀 있었다. 나는 못 본 것 같아. 참고로 물돼지는 돌고래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엄연히 돌고래랑 아까 얘기했잖아. 돌고래보다 크니까 고래 쪽 대형 쪽에 속해 있는 애인데 옛날 사람들은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돌고래랑 다른 거는 이제 흰 줄박이 이렇게 문양이 다르다. 그래서 물돼지가 돌고래를 뜻하니까 흰 줄박이 물돼지 이렇게 됐나 보다. 학명에는 쇠물돼지 등처럼 물돼지로 표현되어 있다. 돌고래의 돌이 돼지라는 뜻이다. 뭔가 돼지랑 닮았었나? 다 자란 돼지를 순우리말로는 돛이라고 하는데 새끼 돼지를 의미하는 도다지가 도야지를 거쳐서 돼지가 된 것이고 오, 돛, 돛이 다 자란 돼지가 돛 그리고 새끼 돼지는 도다지 그게 도야지 그게 돼지
그래서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등과 달리 돼지는 가축이면서도 새끼 돼지를 가리키는 말이 없다. 그렇긴 하네. 돌고래는 돛고래가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돼지를 보고 돌돌돌 한다거나, 처음 들어봤어? 윷놀이의 도가 전부 돼지를 뜻하는 말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것도 몰랐던 거네. 윷놀이의 도가 전부 돼지를 뜻하는 말이었다니. 몰랐어. 일본어로는 샤치, 중국어, 러시아어로는 이렇게 부른다. 가장 잘 알려진 모습은 새까맣게 검은 바탕에 흰 배, 눈가 주변에 흰 타원이 있는 외모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80년대 인기 미드 출동 에어울프에서 주인공 메카인 슈퍼헬기 에어울프의 도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저 하얀 점이 이거 하얀 점이지? 이 하얀 점 마치 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치, 이게 눈이 아니고 요 밑에 여기 도도하게 떠 있는 지그시 널 내려다보고 있는 이 눈 여기 있지. 실제로는 그 밑 앞쪽에 초롱초롱한 눈이 있다. 하지만 몸집에 비해서 작은 데다 흰자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적어서 몸 배경색과 섞여 잘 보이지도 않는다. 얘들은 잘 보이겠지. 우리가 잘 못 봐서 그렇지, 그치? 귀요미래, 귀요미. 그 외에도 검은색보다는 흰색을 띤 배색을 지닌 범고래도 존재하며 이마에서 등 지느러미 사이에 걸쳐 망토를 걸친 것처럼 더 진한 무늬가 있거나 등 지느러미 바로 뒤에 흰색 무늬가 있는 무리도 있다. 범고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눈 모양의 흰 점 또한 곳곳에 분포한 무리들마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어 사실 범고래에는 몇 가지 다른 종이 존재한다는 학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아직 범고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됐나 봐. 아직도 몇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적으면 3종류, 많으면 5종류의 다른 종류의 범고래가 있으며 이들은 아종까지 다닐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범고래들은 모계사회이며 오, 신기하다. 얘들은 모계사회래. 엄마가 쬐군 거지. 암컷이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한다. 동료의식이 매우 강하며 평생을 같은 무리에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애들은 보통 지능이 있지? 뭐보다 뛰어난 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IUCN 적색 목록에는 자료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자료가 부족하여 멸종 위기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자료 부족인 이유는 범고래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이들이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지구상에 최소한 5만 마리 이상의 범고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연구가 없구만. 2016년 12월 23일 갑자기 전 세계에 79마리뿐이라는 기사가 났다. 근데 실은 이 기사는 오보이다. 원 기사는 전 세계에 남은 모든 범고래가 79마리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함에서 온 해프닝인데 원래 외국 기사가 뭐라고 냈냐면 이 사우슨 레지던트 킬러 웨일이라는 그러니까 범고래 중에서도 아까 몇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중 한 종류인 얘가 되게 유명한 종류인가 봐. 그래서 얘가 이 특정 얘 종류만 79마리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간당간당하지. 79마리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긴 하지. 근데 전체적으로 범고래가 이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79마리뿐 캐나다 연안서 범고래 사체 발견 이렇게 되니까 범고래 자체가 이제 멸종 위기다. 79마리 전 세계에서 79마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 왜냐면 여기 기사를 읽어봐도 이 특정한 이 종이라고의 말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그냥 범고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글만 읽어보면 당연히 어 당연히 뭐 79마리 여기에는 범고래는 여러 종이 있으며 이어서 연구원은 올해만 해도 남방 육식고래로 제2그룹에 속한 새 가족 중에 이미 4마리가 숨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남방 육식고래가 이거잖아 이거. 이 사람 약간 무슨 구글 번역기 쓴 것 같은데? 사우스 남방 육식고래 이거 70년도에 아까 막 그랬다고 했잖아. 70년대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이제 얘들도 이런 말 그렇게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남방 육식고래가 79마리 남은 거지. 다른 범고래는 많지. 아직 멸종 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남방 육식고래가 어떻게 생겼나 봤는데 이거 찾아보면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우리가 아닌 그래서 연구가 어려운가 봐. 그냥 다 비슷하게 생겼어. 뭔가 특징적으로 딱 다른 게 있으면 확실히 분리해가지고 뭔가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비슷하다, 그지? 우리가 아는 범고래랑 뭔가 그 종을 구분 짓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연구하기 어려운가? 뭐 아무튼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네. 생태계에서의 범고래의 지위. 영화 프리윌리를 봤거나 해양수족관에서 돌고래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것만 봤다면 귀여운 외모만 보고 돌고래처럼 온순한 동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겸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니까 범고래를 먹는 바다 생물은 없는 거지. 최고 꼭대기이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거지. 바다 쪽에서. 킬러 웨일이라는 영어명이나 호랑이가 들어간 물호랑이호 자를 붙인 이름에서 드러나듯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도 흉폭한 포식자로 잘 알려져 있던 생물. 바다의 조폭. 실제로 포식자로 활동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신체 조건을 지녔는데 사납고 공격성이 높은 이빨고래로서 야생에서의 성체 평균 몸 길이는 수컷은 6에서 8m, 암컷은 5에서 7m, 몸무게는 평균 3에서 6톤 정도에 달한다. 이는 상당한 크기로 분류상 돌고래가 아닌 고래에 해당된다. 또한 바다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 중 하나인데 최대 시속 56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다. 돌고래 중 가장 빠른 까치돌고래와 비슷한 수준. 체형도 균형 잡힌 유선형이고 물속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무게에 구애받질 않아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속도로 오랫동안 헤엄칠 수는 없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헤엄칠 수 있다. 그래서 몇몇 초대형 수염고래들과의 추격전에서는 맥을 못 추는데 최고 속력은 엇비슷하거나 범고래가 더 빠르지만 압도적인 체구 차이에서 나오는 지구력 차이로 범고래들이 따라가질 못한다. 또한 지능은 10살 아이와 맞먹는 수준. 대단한데? 다른 몇몇 종의 돌고래들과 함께 결속력이 강한 복잡한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기도 하다. 미러 테스트도 간단히 통과했다. 미러 테스트가 그걸 거라마? 이렇게 거울을 앞에 두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인 걸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울을 보고 거기 보통 막 강아지들이나 그런 애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를 인지 못하잖아. 막 짖잖아. 범고래 한 마리만 해도 현재 바다에서는 천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동물인데 이런 큰 동물들이 항상 뭉쳐 다니기 때문에 현대 해양 생태계에선 대적할 생물이 거의 없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보다 거대한 사냥감, 대형 고래의 새끼 뭐 이런 것도 먹는구나. 이라 해도 협동사냥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 물론 범고래가 현재 바다에서
최상의 포식자의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자기보다 크기가 더 큰 대상은 물론 비슷하거나 덩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대상을 사냥하기에는 좋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개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암만 크기가 크다고 해도 과거의 대형 상어들이나 해양 파충류들처럼 단독으로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을 사냥하기에는 턱도 없는 수준이다. 현재 바다에서는 대적할 포식자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커다란 덩치, 머릿수, 협동력, 조직력, 지능적인 전술로 커버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백상아리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끔가다 기사 나오는데 얘들이 상어를 잡아먹는데 실제로 백상아리가 범고래에게 사냥당한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는데 보통 백상아리의 성체는 평균 약 4에서 6m, 1톤 정도 나가는 수준 정도인데 범고래는 고래인 만큼 작은 암컷들도 5m는 된다. 무게는 최소 3톤. 잽이 안 되네. 또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범고래의 경우 추위를 견디기 위한 두꺼운 지방질과 백상아리에 비해 무거운 뼈, 육중한 체형 덕분에 비슷한 길이의 백상아리보다 몸무게가 배는 더 나간다. 게다가 이런 놈들이 무리지어 다닌다. 진짜 조폭 같다.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백상아리도 쉬운 상대는 아니다. 백상아리에게는 범고래보다 큰 고래의 살점도 통째로 물어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있기 때문에 범고래도 물리면 작은 상처로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백상아리를 사냥 목적으로 공격할 때는 범고래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한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개체를 사냥할 때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상어를 뒤집은 후 마비시켜 익사하게 만드는 전법을 쓰고 자기들이 뒤집을 수 없을 정도 크기인 4m 이상인 백상아리는 무리지어서 사냥한다. 동물 서열 논쟁에서 그치 어렸을 때 제일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사자가 더 센지 호랑이가 더 센지 바다의 최강 생물을 고르라면 많은 사람들이 범고래를 선택하기도 한다. 1대1은 안 되지만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습성 때문에 그치 현실 세계에선 1대1로 애들은 무리지어서 원래 사는 애들이라서 1대1로 싸우질 않겠지. 다 무리지어서 패지. 그치.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대형 범고래 무리도 뭐 이들을 함부로 건들지 않으며 우와 18m 길이짜리에 내가 알기로 흰 긴수염 고래 얘가 그 바다에 사는 애들 중에 제일 크다고 들었거든. 18m짜리면 와 진짜 거의 뭐 아파트 6층 정도의 건물 6층 정도의 수준 있잖아. 그걸 무려 30마리의 범고래들이 3시간을 걸쳐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사냥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 사냥에 실패했대. 그리고 중상을 입히는 정도에만 그쳤대. 범고래들이 나가 떨어져서 사냥을 포기했다. 흰 긴수염 고래도 도망치긴 했으나 상처가 워낙 심했는지 이후 사망. 한계가 있다 이거네. 아무리 얘들이 체력적으로 뛰어나고 막 지능적이고 한다고 해도 아까 말했던 그런 체력적인 한계인가? 아무튼 참고로 범고래의 대형 고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얘도 고래잖아. 고래과라고 했잖아 아까. 근데 같은 고래를 그러니까 물론 다른 그 분류가 더 깊게 들어가니까 범고래랑 다른 고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해 있는 종이 같은 건데 같은 고래를 잡아먹네. 좀 그렇다.
그래서 덩치 큰 고래, 대왕고래나 향유고래 이런 애들은 사냥 사례가 없고 12m 정도의 귀신고래를 사냥한 기록은 있으나 많은 수의 범고래들이 얘들을 잡을 때는 고래가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집요하게 공격해야만 겨우 잡을까 말까 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형 고래를 직접 공격하는 건 상당히 드물대. 새끼 고래나 병든 개체라면 모를까? 보통은 대형 고래를 노리고 다니진 않나 봐. 근데 어차피 이런 고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상의 포식자라고 하냐면 향유고래 이런 애들은 되게 크긴 하지만 흰 긴수염 고래도 그렇고 애들은 거의 뭐 크릴 새우 이런 거 먹고 자라지 애들이 막 뭐 다른 큰 물고기들을 포식하고 이러진 않거든. 짜잘한 거 먹고 살지 애들은.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얘들이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사례들로 적어놨네. 근데 진짜 엄청 긴 글인데 되게 자세하게 잘 적어놨다 사람들이. 누가 이걸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한 것 같아. 웬만해서 해양 생물이라면 거의 다 먹는다고 보면 된다. 주식은 오징어나 갑오징어 같은 두 종류나 청어, 연어 등의 어류로. 연어를 되게 많이 먹나 보네. 자신보다 훨씬 작은 동물이지만 가끔 각종 가오리와 중대형 상어 같은 연골 어류를 먹기도 하며 기회가 된다면 새, 갈매기, 펭귄 등의 바다새를 노리기도 한다. 와, 익히 알려진 물개나 바다사자, 돌고래, 대형 수염고래 등뿐만 아니라 같은 범고래를 사냥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사슴 같은 대형 육상 동물들도 기회가 되면 잡아먹는다. 사슴이 이게 기사인데 사슴이 보여? 지금 얘가 사슴이거든? 근데 이게 다이버가 사슴을 바다 밑에서 발견한 거야. 육상에 있어야 될 사슴이. 이게 지금 사슴의 사체지?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누가 물어뜯은 자국이잖아. 근데 이렇게 물어뜯은 자국이 범고래가 내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장을 저렇게 잘 파먹는데, 왜냐면 다른 부분은 다 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내장 부분은 여기 보면 이 뼈만 있는 거 있지. 근데 여기 이 내장 부분 있지 여긴 뼈가 없잖아. 살점이랑 그런 지방만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얘들 입장에선 제일 맛있는 부위지. 우리도 생선 뼈 발라 먹기 싫어하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렇게 한 입만 먹고 버린대 얘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막 백상아리 상어들도 공격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상어도 사체를 나중에 보니까 여기 이 내장 있는 부분 여기만 이렇게 물어가지고 죽이고 다른 부분은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간대. 사냥에 성체 범고래가 하루에 섭취하는 먹이의 양은 220자 하루에? 하루에? 와, 하루에 227kg를 먹어. 어떻게 먹냐? 그럼 하루 종일 사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27kg? 와, 이거 섣불리 믿기 힘든데, 물론 믿기 힘든 일들이 동물 세계에서 엄청 많지만, 그러게 하루 종일 사냥해야겠네, 그러면. 한번 보자. 사냥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변의 물개, 바다사자 혹은 코끼리 물범 등의 기강류를 주로 잡아먹는 범고래의 무리의 경우 육지로 돌진하여 아슬아슬한 시점에 먹이를 낚아챈 후 바다로 돌아간다.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바다사자나 얘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얘들 어차피 그 호흡을 해야 되잖아. 뭐 고래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 추운 극지방에는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에 위에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거나 막 그렇게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 바다 사자나 코끼리, 물범 이런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점프해가지고 그 위를 미끄러져서 가서 걔들을 낚아챈 다음에 쫙 미끄러져서 다시 바다로 빠지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할 경우 바다로 만약에 못 간다. 먹이를 그 물어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일단 올라갔는데 만약에 미끄러져서 바다로 다시 못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진짜 위험한 거지.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위험한 기술이라서 어미가 새끼에게도 연습도 시켜준대. 범글의 큰 덩치가 해변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깊이의 수로 걸리적거리는 암초가 적은 해변, 먹이를 낚아챈 뒤 곧바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조류 등의 모든 것을 신중히 파악하고 사냥에 나선다. 그렇겠다. 오, 드론으로 촬영한 잔혹한 장면이 나온다고?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사람이 남을 키워서 뭔가 좀 잔인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그런 거를 좀 거부감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은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고래종 중에서 사냥을 목적으로 육지까지 올라가는 행위라는 것으로 알려진 건 범고래 외에는 없다. 물개는 범고래의 습격을 받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핥히거나 물어뜯는 등 심하게 반응을. 물개가 우리 그 아쿠아리움 그런 데 가서 그 물개쇼 하는 그 엉엉엉의 물개 맞지?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고래는 물개를 물어 던지거나 들이받거나 꼬리로 튕겨 바다로 날려보내는 등 행동한다. 이거는 만화에서 본 것 같아. 그 학습 만화 이런 데서, 과학 만화 이런 데서. 이런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물개가 죽게 되면 그제야 안전하게 식사를 한다. 그런데 맞아,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미로 그런 것도 한다고 했어요. 봐봐, 이 행동이 범고래가 먹이를 먹지 않고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여서 실상보다 더 잔인한 동물로 보이기도 한다. 가끔은 이때를 노려 육지로 도망가는 데 성공하는 물개도 있다. 범고래 무리가 빙판 위에 물개를 파도로 쓸어내리고 다시 올라가게 범고래가 스스로 도와주는 것을 반복하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건 범고래의 여흥 맞다. 왜 고양이도 쥐 잡고 나서 막 이렇게 갖고 논다고 하잖아. 그런 느낌인가 봐. 날 수 있는 새도 있다. 그럼 잡아먹는데 물 위에 떠다니는 새를 기습해서 잡아먹거나 수면에서 높이 튀어올라 바닷새를 잡아채 먹는다. 우와. 2008년 2월 20일 미국 샌디에고의 시월드에서 벌어진 일인데 범고래 쇼 동물 도중 물 위에 앉아있던 사다새를 범고래가 사냥하는 장면이 관객들 앞에 펼쳐졌다. 당연히 쇼는 중지되고 범고래들은 격리 조치. 어떻게 영상 말미엔 안으로 들어간 범고래 한 마리가 새들에게 자신이 먹은 물고기를 뱉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키 투척. 또한 북미의 어느 한 워터파크에서는 자신이 먹은 먹이를 뱉어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내려온 바다새를 잡아먹는 낚시꾼. 진짜 머리 좋다. 그리고 며칠 뒤에 수족관의 모든 범고래에게 사냥법이 전수되었다. 야, 이거는 진짜 머리 좋다. 이게 그냥 기지로 저렇게 뭐 본능적인 사냥 방법으로 저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 아니야? 학습한 거 아니야? 이건 그지? 이렇게 되면 와, 이불에 물고기를 뱉으면서 먹으는 새를 물어버린다. 와, 장난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대규모 청어 무리를 사냥할 때 위험용으로 물거품을
뿜어내거나 흰 배를 드러내어 청어들을 거대한 공 모양이 되게 포위한 후 모든 무리가 그 공을 꼬리로 냅다 후려친다. 범고래 한 마리의 꼬리질 한 변에 대략 15마리의 물고기를 마비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꼬리질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청어들이 기절하거나 죽은 상태가 되며 그제서야 포식을 한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청어떼가 기절해서 두둥실 부유하는 모습은 압권이라고. 그러면 진짜 아까 225kg 하루에 먹는 양이 227kg? 그럴 만도 하겠다. 이렇게 사냥을 하면. 북극곰도 상대가 안 된다. 구멍을 뚫어놓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북극곰의 습성을 이용해서 잡아 끌고 들어가기도 하며 애초에 수영을 잘하긴 해도 근본적으로 결국 육지 생물인 북극곰의 특성상 수중에서는 수영 속도나 체급에서 상대가 안 된다. 나 이것도 봤었어. 과학 만화에서. 규모가 작은 유빙 위에 물개나 펭귄 등이 이렇게, 왜 우리 만화에서 보면 조그만한 얼음 위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 위에 저렇게 펭귄이나 물개가 앉아서 쉬고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한쪽을 얘가 들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들어 올려지니까 얼음이니까 미끄러워서 이렇게 쓸려 내려가잖아. 그럼 반대편에 있는 애가 잡아먹는 거야, 그죠? 아니면 여러 마리가 동시에 수면에 가까이 빠르게 헤엄치면서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로 또 미끄럽게, 얼음 위가 미끄러우니까 파도가 쳐서 헤일, 쓰나미 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제 팍 치면은 그 파도물에 맞아서 쓸려 내려가면 또 잡아먹는 거지. 잘 알려진 필살기는 몸통 박치기. 굉장히 튼튼하고 특히 두개골이 타격 시 자신 쪽에서 받는 피해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뼈와 머리 자체가 완충 작용도 하기에 강하게 들이받으면 상대에게 치명타를 준다. 향유고래와 더불어 바다의 권투글러브라고 가끔 불릴 정도. 손이 없어 박치기이지 상대의 복부나 명치, 옆구리, 턱 밑 등 급소에 가격하니 대표적 권투 동작인 강펀치나 어퍼컷 수준이다. 장난이다. 범고래 두개골의 구성 자체는 다른 포유류와 큰 차이가 없고 고래류의 뼈는 흔히 생각하는 통뼈라기보다는 매트리스에 가깝다. 실제로 고래 뼈의 구조를 보면 뼈 내부에는 스펀지처럼 치밀한 구멍이 많고 거긴 기름이 들어있다. 뼈가 단단해서 얘들이 박치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뼈가 그 충격 흡수도 잘 되고 완충 장치가 잘 되어서 그렇게 갖다 박을 수 있는 거네. 대단하다. 그런 것들이 있네. 그리고 여기는 뭐 고래와 고래들 간의 전수. 근데 이게 되게 애들이 사냥할 때 그런 기사도 봤어. 이거 봐. 범고래 모자가 영아 사례를, 얘 봐봐. 되게 신기한 기사인데 그 사자도 영아 사례가 있어? 그럼 같이 읽어보자. 나도 이걸 자세히 읽진 않았거든? 사자의 영아 사례는 유명하다. 사자는 알파 수컷을 중심으로 다수의 암컷과 새끼들이 모여 프라이드를 이룬다. 그런데 한 수컷이 다른 프라이드의 알파 수컷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상대편 수컷이 거느린 암컷의 새끼들을 다 살해한다. 과학자들은 수컷이 잠재적 파트너의 가임 시기를 앞당겨, 되게 좀 잔인하다, 그치? 우리도 이렇게 인간이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 진짜 원시시대에 태어났어 봐. 얼마나 잔인했겠어. 거기 힘이 단데 거기는. 범고래의 무리에서도 영아 사례로 보이는 행동이 처음 관찰되었다. 자레드 타우즈 캐나다 업해양청 박사 등 연구팀은 20일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온라인판에
16년 12월 목격한 범고래 영아 살해 사건을 사진 영상과 함께 보고했다. 영아 살해는 사자와 설치류, 일부 영장류에서 관찰되지 영장류도 되고 범고래에서 관찰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밴쿠버 북동쪽 해안, 미국 시애틀 연안에 이르는 세일리시의 일부로 오랜 기간 동안 범고래의 행동을 연구해온 지역이다. 이날 존스톤 해협에서 범고래 모자가 시속 11에서 15km로 한 무리를 쫓고 있는 걸 발견했다. 범고래 모자는 이미 가임기를 지난 할머니 범고래 46살 이상과 그의 나이든 아들 32살, 반면 쫓기고 있는 범고래 무리는 젊은이들이었다. 28살 된 젊은 어미와 그의 자식 손주 6마리였다. 젊은 어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도 함께 헤엄치고 있었다. 그게 이건가 봐. 얘와 같이 헤엄치고 있었나 봐. 그저 흔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연구팀이 현장을 떠나려 할 때 찰싹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레드 타우즈는 23일 영국 매체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다시 현장에 가보니 수면 위에서 보였던 갓난 새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고 했다. 그때 추적자 무리의 나이든 아들이 갓난 새끼의 꼬리를 물고 연구팀이 탄 보트를 지나치는 게 눈에 띄었다. 이미 공격이 시작된 뒤였다. 놀랍고 무서웠다고 자레드는 말했다. 연구팀은 그제야 범고래 모자가 협업해서 새끼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공격받은 무리의 젊은 어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그치, 여긴 또 모계사회라고 했잖아. 그가 아들을 쫓자 할머니는 회방 놓으면서 재반격했다. 젊은 어미가 일격을 가하긴 했다. 우와, 피가 공중에 솟구치게 됐대, 내리치자. 그러나 범고래 모자는 갓난 새끼를 그냥 두지 않았다. 이미 질식해 숨진 상태의 새끼를 두 모자는 최소 2시간 40분 동안 주거니 받거니 물고 다녔다. 하지만 범고래 모자가 새끼를 물어뜯거나 잡아먹은 정황은 관찰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왜 이랬냐? 다른 동물에서 보이는 번식 전략과 비슷하고 같다. 이 할머니 고래랑 그 아들 고래의 협동 사냥은 잠재적인 포괄 적응도를 높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포괄 적응도는 자신이나 자신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와, 그건 너무 진짜 치열하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이잖아. 할머니와 그 나이 든 아들, 46살 할머니, 32살이었나? 아들이? 32살 아들, 이렇게 둘이서 한 엄마랑 그 아들, 엄마가 낳은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손주, 이런 그 무리를 습격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엄마는 아직 가임이 가능한 동물이니까, 가임이 가능한, 임신이 가능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인 거야. 근데 아기가 있으면 이 아기를 돌봐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기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아기를 죽인다고 해서 이 할머니 아들과 이 엄마 고래가 같이 아기를 갖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이 고래는 아기가 없으니까 다시 임신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 애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 엄마 고래랑 해서 자기 아들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지. 참 잔인하다. 잔인하네. 그렇다면 왜 할머니 범고래는 아들의 공격에 가담했을까? 그치?
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왜 할머니까지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범고래 사회의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아까 모계 사회라고 했잖아. 일반적인 동물과 달리 범고래는 가임기가 끝난 할머니도 무리에 머물면서 10년 넘게 자신의 역할을 맡는다. 모계 사회인 범고래 집단에서 할머니는 길찾기와 사냥 기술 등 지식과 기술을 후대에 전수하고 어미가 사냥을 나갈 때 어린 손주들을 보살핀다. 타워즈는 할머니로서도 자신의 유전자 25%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보면 이제 이 사냥에서지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나왔잖아. 그럼 50% 자기 아들이 50%를 갖고 있겠지. 할머니 50% 유전자가 있고 이 아들이 또 다른 그 엄마 고래를 만나면 또 이 아들의 50%와 엄마 50% 유전자니까 그 밑에 자식은 할머니의 25% 유전자를 물려받겠지. 참 그래서 아들의 번식기를 높이는 것이 할머니로서도 좋으니까 아마 돕지 않았나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네. 되게 역시 그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인류 문명이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받은 거야. 자연 생태계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자가 돼버리면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겠지.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이 돌고래랑 인간과의 관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사냥하는 모습, 뭐 애새끼도 죽이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흉폭하잖아, 진짜 조폭같이. 근데 영상에도 보지 되게 귀엽지. 막 인간이랑 교감을 나누잖아. 사람을 안 죽여, 얘들이. 예를 들면 상어 같은 백상아리 애들은 몇 번씩 1년에도 진짜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지만 외국에서 수영장에 갔다가 막 상어한테 물려가지고 죽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상어도 최상위 포식자인데. 근데 얘들이 인간을 공격하질 않아. 그게 미스테리라고 들었어. 봐봐. 흉폭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야생 상태에서는 인간으로 인지한 상대는 잡아먹기는커녕 공격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친근하게 굴기까지 하는 이상한 특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긴 있어. 그게 여기서 얘기했듯이 야생 상태에서는 인간으로 인지한 상태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그 서핑 한다고 서핑 보드 위에 해가지고 막 물 첨벙첨벙 치고 가다 보면은 그런 데서 공격받은 적은 있대, 인간이. 왜냐하면 밑에서 위를 보면은 물고기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인지 모르고 공격을 했는데 그러다 만약 서핑보드에 사람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물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만약 막 퉁 쳤는데 서핑보드에 사람이 떨어지면 인간인 걸 알잖아, 그때는. 그럼 공격을 안 해, 얘가. 되게 신기해.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사례는 이제 오션월드, 그 아쿠아리움 이런 데서 얘들 이제 쇼한다고 되게 스트레스 주면서 훈련만 시키고 되게 강압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조련사를 물어 죽이는 일. 내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애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빡쳐가지고 이제 선을 넘은 거지, 진짜. 근데 그 경우 제외하고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봐봐, 이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경우다. 보통 대형 육식 동물에게는 인간도 어차피 먹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초식 동물이라도 하마는 인간을 보면 즉시 씹어서 토막내버리며, 야생의 말이나 소도 인간을 보면 걷어차거나 들이받는다. 근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급이 훨씬 큰데 범고래는 친구나 동료처럼 여기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도도새처럼 마냥 인간과 접촉이 없어서 인간을 적대시 않냐? 그것도 아니다.
참고로 범고래는 추운 극지방 주변에 많이 사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전 세계 바다에 퍼져서 살고 있는지라 일본 주변 해역만 해도 2,000마리가 넘게 사는 걸로 추정되고 미국 서해안에도 1,000마리가 넘게 서식하는 걸로 추정되므로 인간과의 접촉이 아주 드문 편은 아니다. 조사가 시작된 20세기 이후 1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야생 범고래가 직접적으로 인간을 공격한 일이 보고된 적은 단 한 차례뿐이다. 1972년 서핑보드를 타던 사람을 물어버렸구나 그냥. 이 범고래는 그 인간을 곧 놓아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린 인간은 100바늘이나 꿰매었었다고. 인간을 공격한 일도 적고 사망한 일도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해한 생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범고래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 크고 강한 생물이라 보트가 뒤집힌다든지 하는 사고 사례는 몇 차례 보고된 바 있고 장난치다가 지느러미로 타격이라도 당하면 중경상은 피할 수가 없으므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2014년에도 범고래가 생선을 잔뜩 집어넣은 배낭을 물고 가면서 배낭을 메고 있던 사람도 덩달아 물속으로 40m를 끌고 가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물론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서 배낭 주인은 허리에 맨 벨트를 풀어 살아났지만 워낙 끄는 힘이 강했던 터라 겨우 한쪽 팔 물고 가냈대. 어떡하냐. 일단 박치기 공격이나 물리는 공격을 당하면 치명적이다. 그렇지. 인간보다 훨씬 튼튼한 바다 생물들도 이 공격의 피해를 입는데 연약한 인간은 그치. 이거야. 실제로 2010년 2월 24일 틸리컴이라는 이름의 범고래가 올란도의 시월드에서 조련사를 익사시켰다. 맞아. 시월드 측은 조련사의 머리카락, 이렇게 뒤에 따서 내린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서 익사를 시켰대. 목격자들은 팔을 끌고 가서 익사시켰다고도 한다. 근데 이 고래가 91년도에도 캐나다에서 조련사를 익사시켰고 99년에도 수족관에 몰래 잠입한 남자를 익사시킨 경력이 있대. 보통 사람을 죽인 동물원의 동물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원칙이지만 범고래는 워낙 구하기 힘드니까 죽이지 않았대. 근데 이 한 범고래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얘도 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쨌든 간에 그런 성향이 있었네 좀.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은 돌고래란 거지. 일반적이진 않은 게 확실한 거지. 그렇게 일단 범고래가 물개를 사냥하는 해변 사냥터에서 범고래와 교감하는 공룡 관리자에게 매우 신기하게도 물개를 잘 잡다가도 인간을 인식하곤 공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와 장난도 치며 그가 범고래들과 교감한 횟수는 영상이 녹화된 시점까지 100회가 넘었다고. 와, 아예 카누를 타고 나가 놀고 이름까지 붙여줬으며 심지어 인사까지 하고 이름을 인식까지 한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아는 거지, 강아지처럼. 와, 뭐야.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안 잡아먹을까? 무리지어 몰려다니면서 어업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 56년에는 아이슬란드 해안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 요청에 따라 미군이 폭격기와 저격수를 이용해 범고래 무리를 학살해서 대략 2,000마리 정도 아이고 못했다. 2015년 7월 20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부 해안에서 암컷 해수면 위로 노출된 방해 갇혀. 왜 이러냐. 빨리 옮겨줘라.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사람 힘으로 올릴 수 없기에 고래 보호단체 사람들이 8시간 넘게 물을 뿌려주고 천을 덮어서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했다. 밀물이 들어오자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돼서 사람들을 보며 마치 감사의 뜻을 나타내려는 듯 잠시 주위를 맴돌며 소리를 낸 뒤 드넓은 바다를 향해 떠나갔다.
일반 어리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미친 듯이 날뛰어 접근하기도 힘들고 물이 차오르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자신들과 친하게 지냈던 인간의 바다위 장례식에 참석.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 왜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까? 어, 봐봐. 지구상에서 인간을 공격해서 쉽게 죽일 수 있을 정도로의 강한 포식 동물들 중에 정신이 건강한 야생 상태에서 인간을 선제 공격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범고래가 유일하다. 인간이 먼저 도발하거나 괴롭혀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 얘들이 먼저 와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음. 심지어 인간을 먹이로 보지 않는 포식자들도 먹이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개들 통통 치고 막 재미로 갖고 논다고 했잖아. 근데 인간은 그러질 않아. 오, 되게 신기하다. YTN 이 기사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범고래가 자신과 같은 고등생물이라서 생각과 감정을 가진 고등생물을 해치기 꺼린다는 고등생물 인정설과 과거 인간에게 학살당했던 것을 대대로 학습시킨다는 학습설이 존재한다. 나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 과거에 인간들이 범고래를 엄청 많이 죽여가지고 얘들이 그 인간을 되게 무서워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 좀 과장된 비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사람도 갑자기 그중 한 마리가 사람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죽이기 굉장히 껄끄러질 것이다. 범고래는 부모에게 배운 먹잇감만 먹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다. 그래, 이건 좀 글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운 것만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낮은 것도 그렇긴 한데 배운 것만 하는 생물이란 게 없지. 세상엔 100%란 게 없잖아. 예외가 다 있으니까. 뭐 자의로든 타의로든 실수로든 어쨌든 간에 문제는 범고래의 사체의 위장과 다른 정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그치. 범고래는 개는 물론 수달, 사슴, 무스 같은 범고래에게 생소한 생물들도 먹이로 삼았다. 아까 전에 우리 그 사슴 봤지? 명백히 범고래의 일반적인 먹잇감이 아니다. 보기도 힘들지. 무태 사는 사슴을 바닷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참 힘들지. 그렇다면 결국 일반적인 포식자로서의 본능만으로는 범고래가 왜 사람을 먹지 않는지 확실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범고래는 인간을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것. 인간이 닭을 잡아먹고 생쥐는 혐오해서 죽이지만 뱁새나 다람쥐에게는 본능적으로 귀여움을 느끼듯이 범고래도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귀여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이 말 일리가 있긴 있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터넷 등지에는 범고래가 인간에게 사냥당한 과거의 기억이 세대를 거쳐 내려오고 있으며 만약 인간을 공격할 경우 인간이 범고래에게 무시무시한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끔찍한 힘을 파악하고 덤비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헛소문이다. 그치, 애초에 그런 짓을 당했으면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가야지. 나가서 애교를 떠는 게 말이 되냐. 그치? 그리고 보통 하긴 뭐 얘들이 고등적으로서 이제 아까도 뭐 할머니가 그 세대 가임기가 끝난 지 10년이 돼도 그 세대 그 무리에 남아가지고 사냥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또 그들만의 언어가 있는 동물이라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사람은 그런 거다 하면서 막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게
왜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학살을 하고 다니면 또 몰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리도 만무하고 그걸 100% 믿고 온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100% 믿고 그걸 곧대로 따르는 다들 알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 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그대로 100% 실행하면서 산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런 건 좀 무리가 있지 이렇게 보기에는. 참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되게 얘들도 잘 모르더라. 아직도 진짜 2011년도에 쓰인 기사긴 한데 그런 글이긴 한데 어, 되게 그러니까 그 돌고래에 대한 그게 있대. 그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전설이지 전설인데 옛날에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그 그러니까 뭐 나무로 만들고 나무 조각하고 이런 거에 되게 뛰어난 사람인 거야. 되게 막 되게 모든 방면에서 뛰어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의 이제 남자 형제가 그 얘를 질투를 한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얘는 뭐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얘를 어느 날은 죽여버리려고 바다에 멀리 빠뜨려 버리고 먼 데다가 이렇게 놔둬 놓고 온 거야. 근데 얘가 결국 살아남아서 얘도 살아남으면서 얘한테 지가 그렇게 같이 지는 막 가족처럼 대해줬는데 뒤통수 맞았으니까 얘도 이제 뭔가 리벤지 복수하려고 거기서 이렇게 막 나무를 깎아가지고 저런 돌고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돌고래로 얘를 치어가지고 뭐 죽이게 했대. 바다에 빠뜨려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그 돌고래들한테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 자기도 왜냐면 일단 자기가도 아무리 그래도 지 가족인데 물론 뭐 여자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 부인의 형제이긴 하지만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너희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그때부터 돌고래가 이제 사람을 안 죽였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대. 전설은 전설이고 학설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얘들이 이제 무리 생활을 하는 애들이잖아. 범고래가. 그러니까 범고래 안에서 하나의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된 거지.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근데 그게 왜 됐는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여기서도 확실히 그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고 아무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다. 아니면 또 다른 학설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얘들에게 끌리는 먹잇감이 아닌 거야. 사람 자체가.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제 뭐 우리들도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도 안 먹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거 다들 혐오하잖아. 좀 싫어하잖아. 물론 먹을 수는 있지. 하지만 싫어하잖아. 근데 이것도 좀 근데 진짜 범고래가 약간 여기 보면 나오듯이 범고래가 진짜 좀 입맛이 까다롭긴 하대. 근데 조금 설명하기가 힘든 게 물론 인간도 입맛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좋아하는 애들이 바퀴벌레 다 실체 대부분의 뭐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으면은 다 한 99%의 사람들이 싫다고 하겠지만 세상에 100%가 없듯이 어딘가에 또라이는 그걸 좋다고 먹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먹어보고 이거 맛있는데 하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게 확고한 주장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해. 아무튼 여기서 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한 게 알게 된 게 범고래가 되게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 편식 엄청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거지. 뭐 우리가 사람이 이제 얘들이 원래 먹던 것처럼 생기지 않은 거, 어,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글쎄,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음. 왜냐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도 여기도 우리도 지금 막 바다에 쓰레기도 엄청 버리고 그다음 배 타고 가면서 엄청 시끄럽게 만들고 걔들 무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회인데 아쿠아리움에 데려간다고 걔들 납치하고 애기들 포획하고 오히려 인간을 싫어하면 싫어했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그치? 그런데도 만나면 와서 막 애교 떨고 그런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그게 정말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궁금해 음.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 사실 나도 왜 동물들을 좋아해서 동물원에 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동물원 가서 보는 동물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의 동물들이 없어 별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해 동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져. 하지만 또 보고 싶어서 가긴 가고 약간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여기서도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있지. 수족관에서 스트레스 받고 국내 수족관 내에서 출산 후 폐렴으로 사망한 아기 돌고래와 좁은 수족관에 갇힌 스트레스로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어미 돌고래. 아이고. 오래 사는 경우 90세까지도 범고래가 산대. 근데 사육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문제로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가 보다. 그러니까 막 누가 정말로 무슨 사육하는데 아까처럼 무슨 묘기를 부려라 이래갖고 막 때리고 훈련시켜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렇게 큰 동물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스트레스지. 속도도 되게 응? 가장 빠르다는데 얼마나 헤엄치고 싶겠어.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있다는 게 그 자체로도 정말 스트레스지. 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 범고래 중에서 루나라는 범고래가 있었대. 가족과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데 얘는 무리 생활에서 떨어진 거야.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서 밴쿠버 해안에서 혼자 살게 된 수컷 범고래인데 얘는 혼자 살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경계심은커녕 가까이 다가서 친근하게 행동한다고 했대. 길러진 애완동물이 아니라 엄연히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람들은 루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못했다고. 나중에는 바다로 돌아가게 도와줬지만 결국 해안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유튜브에 가면 영상 몇 가지가 있는데 마치 수족관의 범고래와 다를 바 없이 인간과 접촉하고 장난까지 친다. 심지어 보트 엔진 소리를 따라하기까지 한다. 근데 얘가 안타깝게도 배에 치여서 죽었대. 평소처럼 배를 따라가며 놀았는데 배가 보통 배보다 훨씬 추진력이 강해서 예인선이었다는 것. 스크류에 휘말려 죽었대. 진짜 불쌍하다. 그렇게 인간을 좋아했는데 결국 인간 손에 죽은 거 아니야, 그치? 이휴, 얘야 얘.
99년생이네. 네, 6살에 죽었어. 안타깝다. 그치? 묘비까지 있는 거야? 예. 아무튼 이거는 영국 뉴스에 보도된 건데 범고래가 사람 말을 따라해. 14살짜리인데 그러니까 말을 하면 따라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Hello? One, two, three.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 이렇게 할 때 뭐였지? 영어로 하면 인토네이션 이런 거 있잖아. 막. 왜 강아지도 주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음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듣고 안다고 하잖아. 대중문화 속의 범고래. 해달인 보노보노 아빠는 젊은 시절에 범고래를 바르고 다녔대고. 보노보노 아빠가 있었어 근데. 아빠 범고래를 와 사신해달. 몰랐어. 전혀 몰랐어. 뭐야. 와 대박. 아니 몰랐어. 대박이다. 보노보노 아빠 이 정도였어? 장난 아니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아까 전에 정약용이 지은 솔피 노래네. 그렇다. 오늘 범고에 대해서 뭐 이것도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틀린 정보도 간혹 있겠지. 아무튼 되게 정말 흥미로웠던 점은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흥미롭고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 물론 그만큼 쉽지도 않겠고. 아무튼 오늘 돌고래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 안녕.